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은 오늘 처음이신데요. 예, 잘 원외 인사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에서 진성준 의원인데 예. 원래 이게 정책위 부의장 몫은 원외 인사가 맡는 게 관례인가요? 대부분이 원외이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 당직을 맡고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당직이기 때문에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경선에도 이제 참여를 하셨었고, 네, 도전했는데 뭐 안타깝게 됐습니다. 두 분은 오늘 처음 뵙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네. 그래도 같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인사해 나눠보실까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예, 안녕하세요. 네. 다른 방송에서 많이 뵀었기 때문에 네. 오늘 합을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야당은 밀어붙이고 여당은 퇴장을 하는 모습이 22대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제 강행 처리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지휘관이 없이 이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행을 빚고 있는 현재 이제 국회 상황. 정상화를 위해서 좀 과연 어떤 게 가장 이제 좀 절실하게 필요할지 두 분의 생각은 이제 처음 이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의석수가 이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네. 수의 논리로 이제 밀어붙이는 야당과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혹해하는 여당의 그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상대당이 예를 들자면 국회에 다시 들어오거나 또는 원구성을 할 때 명분을 주거나 아니면 명예로운 출구를 주거나 그렇게 싸우는 과정에서도 심지어는 동물국회라 그래가지고 몸싸움이 있던 그 시절에도 나름대로 신사도 내지는 어떤 그 일련의 묵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관습 같은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논리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국회에 우여곡절 끝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지금 원내대표가 사표를 내고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원내대표로서는 지금 본인이 면이 안 서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원내대표로 복귀하라고 지금 네. 한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요식 절차라고 봅니다. 결국은 다른 원내대표를 선택할 생각이 없지만 네. 결국은 이제 그 원내대표가 지금 많이 스타일이 구겼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게 한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민생은 산적한데 여당으로서는 수의 논리로 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실질적인 이슈를 가지고 지금 그 여론으로 하여금 일을 하고 있구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도 딜레마가 뭐냐면은 정쟁을 하면 대중들이 주목하는데요.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이슈를 가져가면 또 별로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주목을 받으려면 정치적인 그런 논쟁에 자신이 발을 디뎌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네.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고 이런 일이 뭐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니시죠.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네. 극복이 안 되는 지금 사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 하나씩만 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민주당은 지금 오만하죠. 그래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 수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 지지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는 함의가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명색이 책임 여당인데 책임 여당의 어떤 책임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숫자가 부족해도 여당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보면은 그 정쟁에 같이 발을 들여서 지금 똑같이 소모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또 여당으로서의 책임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임위에 이제 그 출석하자마자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여당이 이제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이제 약간 그 쑥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상임위 이제 그 등장을 했고 국회가 이제 뭐 정상화로 이제 첫 발을 디뎠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 현재 또 이제 바로 파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뭐 예견된 수순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이게 국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결국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안을 계속해서 뭔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지금 민주당에 누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의회는 그 합의형 의회로 그 운영이 됐습니다. 네. 이게 점점 다수결 의회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민주당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민주당이 내놓는 안들에 대해서 뭔가 반대할 수는 있죠. 근데 반대하고 있다면 중재안을 갖고 와라.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인 것 같은데요. 그때도 뭔가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독소조항을 얘기를 하다가 결국 막판에 그럼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중재안으로서 통과시키자 해서 국민들 앞에 합의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상병 특검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뭔가 그 제3자에 의한 그 특검 추천을 통해서 뭔가 중재안을 내놓은 것처럼 그런 식의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뭔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보였던 모습은 무조건 반대, 무조건 거부 이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 의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어차피 거부할 거라고 어차피 재의결 요구를 할 거라고 하고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여기서 논의를 해봐야 대통령이 거부를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 중재안을 놓고 토론하고 싸우고 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행으로 가는 거는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예견된 수순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다시 이제 원내로 이제 대표로 복귀로 그 직을 돌아온다고 해도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22대 국회는 계속 이런 현재의 이런 파행적인 모습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경호 의원님이 그래도 선수가 있으시고 정치 경험이 높으시니까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법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여야의 합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런 거라도 먼저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해주시면 민주당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국회 운영이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께서 보실 때도 싸울 건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사실 그런 것도 안 하겠다고 들어오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 복귀는 환영하나 복귀하러 왔으면 뭔가 그들이 그 국민의힘이 좀 불편해하는 결정을 했을 때 그냥 퇴장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거 말고 그러면은 우리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던 거 이것부터 또 통과를 시킵시다. 네. 라는 제안을 먼저 한다면 민주당이 머쓱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모습들을 서로 보여주는 그런 국회를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금 현재 답답한 상황이더라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게 퇴장하는 모습은 결코 이제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제 그 의원님이 원내 대표시라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어떤 전략, 좀 어떤 당부를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이제 가정법인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라면 진작에 들어갔을 거고요. 민생 때문에 들어간다 하고선 네. 들어갔을 것이고 처음부터 7개 계속해서 지금 뭐 초선도 그렇고 네.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지금 현안들이 있습니다. 의료도 그렇고요. 네.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중대 재해와 관련한 지금 그런 이슈들도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런 것과 관련해 갖고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소위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왜냐하면은 물론 요번에 그 지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의 그런 어떤 그 논쟁은 실제로 간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간사 선임도 안 하고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좀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하죠. 네, 국민의힘. 실제로 지난번에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에서도 사실 국민이 공분할 포인트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법사위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몇 가지 오만한 포인트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걸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그런 위원회에서 좀 더 그 중립적으로 하더라도 네.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명분이라든가 민주당의 입지가 훨씬 셀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하면서 여당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뭔가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데 숫자적인 열세와 민주당의 오만함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같이 싸우고 있고 대로 받으면 말로 주고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250보 소백보라는 소리 정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상임위원회 곳곳에 설정 보셨을 텐데 간단히 어떻게 보셨는지 느낌 듣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저는 민주당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대통령에 맞서는 민주당 이 이미지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독주하는 민주당 이런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사위 아까 말씀하신 청문회 과정에서 보였던 그런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죠. 물론 그때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마치 희화화시키고 비아냥거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이 태도가 좀 오만해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민주당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성할 부분이 민주당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 네. 예. 그 겸손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물풍선을 살포했고 여러 번 6번째인가요? 오늘은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핵무장론 논쟁이 뜨겁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한민국에 핵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팎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은 약간의 이제 그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무책임이란 주장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독자 핵무장론 필요성과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 정치인이 이 정도의 상황에서 네. 핵무장론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정책 결정자라든지 또 정책 결정자와 긴밀한 조율 속에 국가 운영에 책임을 가지는 당대표가 된다면 네. 핵무장론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국의 대선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권에 성공을 한다면 한국은 오히려 미국이 지원하는 것보다 독자적인 핵무장의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그냥 보수 정당의 한 정치인으로서 주장하는 거라면 핵무장 아니라 더한 거라도 주장할 수 있지만 네. 과연 이것이 당론으로 채택할 이슈인가? 제가 볼 때는 저런 개인적인 정치인들이 저런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지금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나토식의 핵 공유로 가는 하나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독자적 핵무장은 지금 이 단계에서 하기도 어렵거니와 당 대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술핵 배치가 핵 공유의 이름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아마 그 최대의 그 마지노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전술핵 배치가 네. 핵무장론으로 갈 수 있는
아니요. 핵무장은 우리 스스로가 핵 보유를 해가지고 5대 핵 보유국 외에 우리도 북한처럼 불법 국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NPT에 가입을 한 상황에서 지금 네. 핵무장을 하기 네. 때문에 근데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거는 미국이 한다는 거지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유럽의 나토의 핵 공유라는 거는 미국의 핵무기를 독일이라든지 이태리, 터키, 그다음에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데 배치를 하거든요. 네. 그러나 핵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위 핵 공유 정책의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고 투발 수단도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으니 미국이 한국의 소위 그 뭐라 그럴까요? 핵과 관련한 네. 공약 그러니까 비핵 공약을 지키고 방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지금 그 핵 공유 정책을 하고 핵 공유 정책의 일환으로 91년에 철수했던 전술핵 무기를 미국이 재배치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배치하는 건 아닙니다. 독일에도 핵이 독자 있지만 핵무장과는 전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라는 전혀 거죠. 다른 개념이죠. 네. 그런데 독자- 현실적으로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지 NPT 가입국인데 독자 핵무장을 네. 한다 그러면은 우파 정치인 중에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그걸 책임 있는 당의 그 어떤 대표라든지 그런 사람이 당론으로 정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필요성도 없고 가능성도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 세력에서 핵무장론을 뭐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안보 전략으로 내세울 수는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지금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온 당권 주자가 그것을 사실 초반 아닙니까? 극초반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내세울 아젠다가 핵무장론이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정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리고 직전 지도부가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비대위로 넘어간 뒤에 총선에서 참패를 한 결과가 이유가 핵무장을 못했기 때문입니까? 네. 그거에 대한 판단과 반성이 나와야 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하고 뭔가 같이 함께 정치를 못해가는 모습이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핵무장론을 내세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나경원 후보가 그런 핵무장론을 이야기했을까? 아무래도 초반 판세에 본인이 친윤으로서의 뭔가 그것 스탠스도 거부했고 네. 그 아젠다 세팅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가 처음부터 그 최상병 특검 중재안을 내세우면서 뭔가 이슈를 주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뭔가 좀 본인만의 차별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나온 전략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글쎄요 내용을 논의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매우 미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이제 핵무장론을 띄운 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현재 국민의힘 전대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다. 그쵸. 뭐 이런 이제 예.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네. 그 지금 당원이 국민의힘이 한 80만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여전히 그 TK 지역에 40%가 넘는 당원이 있는데 네. 지금 여전히 전대 룰을 보면은 당원 대 민심의 비율이 8대2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결국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북한의 이러한 그 풍선 도발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북한과 관련해서 국민의 우려와 반감도 높고 특히 보수 지지자들은 그거보다 더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계산해 넣었던 것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 당심을 잡기 위한 카드다. 네, 네. 보수 지지층.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전대가 이제 4파전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현재 좀 많이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한데 그런 분위기에서 어쨌든 그 앞으로 한 달 정도 후기 때문에 많은 또 변수가 있고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선까지 갈 것이냐, 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1차로 끝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치의 한 달은 뭐 다른 나라 정치의 거의 1년에 가깝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알 수 없으나 네. 지금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 결선 투표를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별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선 투표제를 사람들이 이제 제도적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학술적으로 이 콩도르세 패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대1로 붙었을 때 무조건 지는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그런 제도가 결선 투표 제도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사실상 1대1로 했을 때 다 이기는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를 콩도르세 승자라고 하는데요. 콩도르세 승자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만 이런 제도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1987년에 그 노태우 후보 같은 그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제거하는 제도지 뭔가 2, 3등이 합쳐서 1등을 이길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설계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1대1 구도로 갔을 때 뭔가 합쳐져서 진다? 저는 그런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쨌든 뭐 1차로 끝나든 2차로 가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유력하다는 이제 말씀인데요. 그 우상호 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다음 대선에 그 민주당이 위협적이다. 그건 이제 한동훈표 해병대원 특검론을 들고 나온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했는데 제3자 특검 추천론을 이제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결선이 뭐 그 관련한 이제 전망과 함께 우상호 전 의원에 대한 평가도 같이 좀 들어볼까요? 우상호 전 의원은 그 민주당의 그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친명이 아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 부의장도 굉장히 객관적이신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 뭐 한나땡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볼 정치인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연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는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당연한 건지 모르지만 전체 구도로 볼 때 그렇게 일방적인 독주가 결코 선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보수 정당의 소속원으로서 최혜병 특검을 할 수 있다. 제3자 특검을 통해서 그 제안을 한 거는 당권에 머무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권을 넘어서 대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상호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나땡입니까? 아니면 뭐 위협적이고 긴장해야 됩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땐 저는 한나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혜병 특검법의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물론 한동훈 위원장은 뭔가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의 목적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민심을 잘 읽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처음에 다룬 국회의 그 파행 상태 이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한 저는 영순위가 최혜병 특검법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풀어가야 다른 문제도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풀고 이거를 중재안을 갖고 와야 민주당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대신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라는 합리적인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를 알고 그 제시안을 먼저 이렇게 던졌다는 것은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도 뭔가 그런 민심에 좀 부합하는 정책들을 내놓게 되면 민주당도 당연히 긴장을 해야죠. 전국에 키를 쥐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을 풀 의지가 있어 보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코 민주당의 한나땡이 아니고 긴장의 대상이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과는 달리 그 이재명 이제는 전 대표인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약간 독자적인 그런 출마 분위기가 아직도 이제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그 전대 분위기 좀 민주당 안에서는 뭐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좀 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최고위원의 출마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점점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찬양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들도 일부 당원들이 지금 매우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찾아야 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할 러닝메이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대표 선거를 같이 할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나와서 혼자 뭔가 그냥 추대 속에서 끝나버리게 되면 국민들이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일극 체제가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반론을 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갖고 있더라도 끝까지 뭔가 그 경주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저는 그래서 2002년에 그 정동영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게 뭐냐? 그 당시 2002년 그 국민참여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돌풍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대세론이었던 이인재 후보가 갑자기 중후반에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맥이 쫙 빠진 경선을 유일하게 완주를 해줬던 게 정동영 후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차기 민주당 후보로서 그리고 열린우리당 의장으로서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후보를 하더라도 네. 민주당의 다른 분들이 조금 더 그런 차기를 노리는 도전의식을 갖고 뭔가 이 경쟁, 우리도 좀 전당대회를 좀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만들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는 맞습니다. 나오고 네.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의 전대 분위기. 예. 제가 성 부의장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바로 그 2002년의 노무현 돌풍이에요. 2002년의 노무현 돌풍이 일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노무현 후보가 1등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감조차도 없었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호남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경선에서 그 특유의 연설이라든지 호소력과 그 소구력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그 당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으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돌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동영 의원의 당시 그 후보의 페이스 메이킹 자체가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1등이 아니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더 변수가 됐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그 소위 군사 권위주의 시대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냥 거수기로 대통령 뽑듯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장면을 왜 민주당이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페이스메이커를 찾는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흥행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압도적이니까. 그런데다가 이런 당대표가 나중에 대선에 나간다? 그러면은 물론 그 강성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겠으나 결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가 심지어는 총선에도 보면은 중도 무당층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변수가 되는데 국회의원은 이미 170여 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그런 당이 대통령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뽑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견제 심리가 발동하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 지금 오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마지막 질문은 시간 관계상 두 분 한 20초, 30초 정도씩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건데 국민의힘은 좀 그 현직에 있는 그 의원 중에서는 좀 초선 의원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원외 인사 이제 포함해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이제 출마하는 분위기. 왜 전체적으로 좀 최고위원이 좀 그 인기가 없는 것인지 체급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이것을 당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뽑는 그 시스템도 그렇거니와 네. 그 러닝메이트라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서 결국은 그 한동훈 후보의 최고위원으로서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친윤 그룹이라는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3, 4등으로 여론이 나와 있는 두 후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쉽게 가서 도와주겠다고 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네. 돼가지고 최고위원이 최고가 아니라는 말까지 최근에 러닝메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현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제 일극체제 이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최고위원들이 나중에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역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단이 너무 뚜렷하죠. 단일 대우로 그 여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기에는 적절하겠으나 뭔가 외연 확장, 중도층에 어필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22대 국회 민주당 기조가 몽골 기병처럼 속도를 내겠다는데 전쟁을 치려면 기병도 필요하지만 궁병, 보병, 창병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다양성의 부족이 좀 우려된다라는 말씀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